어떡하지? 야, 주희야. 나 이번 달에 호적이 나갔어, 백수다에서. 걔 주방으로 갔어. 언니도 그래? 나도 다양이가 없어. 걔 이사 갔지.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번 달 어떡하냐? 나 혼자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짝을 잃은 기러기 마냥. 왜? 주희야, 우리 둘이 같이 해볼래? 같이? 어떻게? 바로 밑줄곧 백수다를 하는 거야. 언니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같이 해보자 이번에. 일단 우리 연구실을 한번 둘러볼까? 찍을 만한 게 없는지. 좋아. 원래 백수다는 하이에나 마냥 항상 연구실을 둘러보고 다녀야 되거든. 언니 우리 한번 둘러보자. 언니 왜 이렇게 연구실에 사람들이 없지? 코로나라서 다 못 와. 우리 청년들밖에 없네. 어쩌노? 이 청년들 맨날 앉아서 책 읽고 있지 않아? 맞아. 근데 집에도 못 가고 있는데 너무 바쁘게 보내는 것 같아. 왜지? 아니,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앉아서 대체 뭘 하길래. 우리 한번 물어볼까? 뭐 하는지? 좋아. 서영아, 너 뭐 하고 있어? 저 책 읽고 있어요. 설마 그 말로만 듣던 앉아서 유목하기? 언니 우리 음. 이번에 찍을 거 나온 것 같아. 앉아서 유목하기. 좋아, 이걸로 가자. 한 인간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시공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전이 있기에 협소한 시공간을 넘어 아득한 역사의 궤적을 조명할 수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비전을 탐구할 수도 있다. 완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삶을 체험할 수도 있고 생명과 존재의 심연을 항해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그런 책과 접속하는 순간 나는 단번에 우주적 존재로 도약한다. 앉아서 유목하기. 골방에 앉아서도 천하의 이치를 관통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는 친구들이 어떻게 앉아서 유목하고 있는지 밑줄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여기가 무릎이 닿기도 전에 밑줄을 긋는다던 밑줄 거스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밑줄을 가져왔습니다. 신축년엔 추계시대죠. 이번에 사이천왕이라고 원래 4대 천왕에서 그 세계의 다양한 영성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세미나인 것 같은데 이번에 방학 특별 기념으로 좀 단기간에 추계시대를 한번 읽어보자 해서 사이천왕 방학 사이에 하는 세미나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이제 같이 나눠보고 싶은지 어떤 있을까요? 걸 그들은 추방당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이 다시 돌아와 머물 수 있는 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었다. 그들 모두가 고대 제사장의 율법을 따라 삶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놀라운 혁신이었다. 일단은 이 정도인데 이게 그러니까 밑줄만 봐서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왜 추방당했는데 뭐 갑자기 하느님이 돌아오고 뭐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거야? 뭐 율법은 또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맥락 속에서 이 문장이 나온 말이라 이 문장이 그 맥락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한 번씩 짚어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바빌로니아라는 엄청 큰 왕국이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던 땅을 다 정복해버리고 다 추방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땅에서 추방이 돼버리고 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막막하다.
내 삶은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중국에 가서 살라고 그럼 너무 막막하잖아. 그리고 뭔가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뭘 주면서 추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놓고 추방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 삶의 기반들이 다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고 왜 이런 거야? 하느님이 날 버렸어. 난 이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치면은 더 나아갈 길이 없다. 그러면은 이 현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지? 하느님이 내가 지금 모시는 이 특별한 공간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추방당했다면 하느님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거다.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럼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는 내가 예전에 하느님을 모셨을 때 했었던 그런 율법들, 의식들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 하느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할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쨌든 되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길을 찾아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좀 이게 뭔가 들어보니까 지금 재현이가 사실 오늘 이제 1년간의 여기 방학원 생활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가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좀 같이 이제 읽을 수도 있는 밑줄인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뭔가 재현이의 그런 지금 어떤 상황과 같이 좀 딱 만났던 밑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좀 있었나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아니 그런 측면이 다였어서 이게 딱 내 얘기다. 아니 나는 지금 이제 물론 여기서의 삶이 뭔가 쉬웠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분명히 좋고 익숙해져 왔던 게 있는데 막 그렇다고 내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게 막 대학 생활이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 빨리 대학 가서 대학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이래서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썩 원하지 않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상황과 공간으로 다시 접속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요즘 계속 했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여기서 어떤 거를 배웠을까? 나는 여기서 자세히 진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걸까를 여기에서 뭔가 보여주고 내가 경험해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당연하게 당연하게 누려왔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윤리를 서로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를 요즘 들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사소한 일들도 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윤리를 지켜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항상 이렇게 윤리가 마련된 공간에 나를 놓이기만 할 것인가? 내가 윤리가 나한테서 어떤 윤리를 만들 수 있는 밀도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든 또 그만의 새로운 관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좀 이게 뭔가 나의 화두인 것 같아.
진짜 재현이가 이제 뭐 앞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안 지내고 이제 또 다른 대학교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할 텐데 거기에서도 재현이가 계속 그런 실험들을 진짜 잘 해보면 좋겠다.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밑줄을 네. 나눠줘서 너무 네. 고마워요. 여기가 까먹었다. 오케이. 여기가 밑줄이 닿기도 전에 여기가 부르기 닿기도 전에 밑줄을 그들라는 밑줄 그어 스타일. 네 맞습니다. 맞대요. 여긴 어떻게 오셨나요? 밑줄을 나누러 왔습니다. 오. 이 책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인가요? 제가 올해 청공자 영성 탐구라는 그걸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OT 때 이 책으로 발제를 하게 돼서 읽게 되었고 또 나누고 싶은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재미도 있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밑줄은 이제 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적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늘 아래 적이 없다는 말을 적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일상적인 풍경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특별히 마음을 쓰지 않는 심적 태도가 무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게 사실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운 게 이 책이 진짜 정말 촘촘하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쫙 이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를 따라가면 이 책을 끝까지 다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해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가면 그래가지고 하나를 고르기 어려운데 약간 이게 시작을 여는 약간 저의 질문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적이 좀 많으신가 봐요. 적이 많냐면 이게 뭐 내가 단순히 뭐 미워하는 사람이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기량이나 나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적인 거예요.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혹은 감기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 나한테 어떤 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이런 외부적인 모든 변수 같은 것들이 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처음에 적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시다가 반전이 딱 있는데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적이 아니라 나다. 그런 그것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느끼는, 반응하는 나의 탐구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아까 한 밑줄 바로 밑에 부분인데 그러니까 막 엄청 핵심은 아니에요. 책 전체에서 핵심은 아닌데 제가 너무 그냥 직관적이고 일상적으로 탁 받아들일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서 이번에 뽑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써있냐면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면 태어난 이후 계속 감기에 걸려있는 듯이 행동하고 벼락에 맞았다면 태어난 이래 계속 벼락에 맞아온 듯 행동을 하고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면 태어난 이후 지금껏 아이를 앞세워 보낸 사람처럼 행동을 하라. 그처럼 심신의 모드를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천하는 무적이지요. 근데 진짜 그 아까 한결이가 얘기했듯이 진짜 뭔가 무적이라고 하면 진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어떤 걸림도 없는 뭔가 그 평탄한 그런 게 그려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그냥 원래부터 그냥 내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저자의 표현된 그 특별히 마음 쓰지 않는 그런 태도가 무적이다. 그 말이 진짜 아예 그 관점을 탁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되게 내 일상에서 되게 적용해보기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내가 이게 지금 너무 괴로워. 그러면 이거를 원래부터 이게 나에게 있어 왔던 거라면? 이라고 물어보면은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일상적으로 내가 활용해보기에도 되게 좋은 그리고 또 올해 청령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도 이렇게 이번 밑줄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보는 눈이 전환이 된 거니까 뭔가 이번 올해가 되게 기대되네요. 기대해 주세요. 좋은 밑줄을 나눠줘서 너무 고맙고 네. 한결이의 올 1년의 공부도 파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무적이 되어보겠습니다. 무적. 여기가 바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밑줄을 긋는다던 그 밑줄 그어서 나 맞네. 네, 맞아요. 어떻게 오셨나요? 아, 밑줄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떻게 읽게 되신 거예요? 아, 이 책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원래 주희랑 같이 읽기로 했는데 그때 못 읽어서 지금 시간이 나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방학이라서 시간이 그죠. 좀 나셨나 봐요. 네. 그러면 어떤 밑줄을 나눠보려고 하나요? 이 콤플렉스에 대해서 나와요. 이 책에 그 융이 심리학자 그런 정신과 의사인데 그 콤플렉스가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되게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콤플렉스에 대한 좀 새로운 정의 같은 게 나오는데 원래 콤플렉스가 그 복합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밑줄을 읽으면 콤플렉스는 감정의 매듭들이라 할 수 있다. 매듭들이 하나도 없는 것은 오히려 병적 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다름 아닌 우울증이다. 매듭이 없어서 무엇을 경험해도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반면에 하나의 매듭이 지나치게 뚱뚱한 경우를 트라우마라 한다. 어떤 경험의 이미지들도 오직 그 매듭 주위로만 모이게 되는 상태. 모든 이미지들을 빨아들이는 것이 트라우마다. 그렇기에 건강한 마음은 콤플렉스가 없는 것도 극도로 비대한 하나의 콤플렉스를 가지는 것도 아닌 다양한 콤플렉스들이 있는 상태다. 이게 좀 재밌었는데 저는 평소에 콤플렉스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트라우마도 딱히 없고. 근데 이 콤플렉스가 없는 상태가 오히려 병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화두가 밀도를 생산해내는 그런 건데 밀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 콤플렉스가 없다는 게 뭔가 겪지 못하는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무엇을 경험해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진 않을 테지만 그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 그 감정의 매듭들을 갖고 있는 거.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콤플렉스를 하나의 어떤 감정의 매듭이라는 그 표현도 되게 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콤플렉스라고 하면 뭔가 나의 열등감? 저는 그렇게 보통 연결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감정의 매듭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 책을 처음 보는데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 그런 콤플렉스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식 밑에 있는 거기서 올라오는 거라서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뭔가 제거할 수는 없대요, 콤플렉스를. 그래서 그게 뭔가 불현듯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뭔가 그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할 때마다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그게 뭔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자아에 갇히지 않고 그런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재밌었어요. 이게 서문부터 되게 좋거든요. 진짜 서문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건강한 마음이라는 게 진짜 그 컴플렉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엄청 그 극도로 비대해진 그런 또 컴플렉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다양한 컴플렉스가 있는 상태가 건강한 되게 마음 상태다라고 한 게 저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뭔가 컴플렉스라고 하면 그냥 최대한 그러니까 없으면 좋겠고 별로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감정의 매듭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무언가를 겪고 만났다는 뜻이니까 맞아요. 되게 그걸 또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런 어떤 컴플렉스라는 거를 어떤 내가 무엇과 접속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서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뭔가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항상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느껴왔는데 뭔가 어떤 또 다른 가능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밑줄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